안녕하세요. 나는 이혼녀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참으로 억울하고도 번거로웠던 어떤 법적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 말만 들으면 뭔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절차 같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처럼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사람도 해야 하는 거였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재산이 없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작년 2025년 늦가을에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2013년에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었으니까 12년이라는 세월을 그 남편이라는 사람과 함께 보낸 셈이죠. 돌이켜보면 비극은 시작부터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저는 제 명의를 빌려주었죠. 남편은 제 이름으로 사업 자금 대출을 지속적으로 받았어요. 하지만 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고 사업을 확장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간녀만 무려 3명이었습니다. 당장 홀로 설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눈물을 흘려가며 버텼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상간녀들은 자식들도 있는 유부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끝날 가벼운 만남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견뎠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2024년 말부터였네요. 네, 2024년 말부터 남편은 유부녀가 아닌 미혼 여성을 만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여자의 부모와 가족들까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선물도 주고 받고 하면서 대놓고 결혼을 약속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남편이 먼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할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그에게 정 떨어진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이혼 요구를 해준다면 저는 오히려 고마울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제가 돈을 들여가면서 소송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지옥이 끝날 줄 알았으니까요. 세 번째 상간녀는 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마누라에게 시골집 한 채를 위자료로 던져주라고 하면서 빨리 협의 이혼을 하라고 이혼 종용을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곧 남편이 제게 먼저 이혼하자고 하겠구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비겁하게도 저에게 직접 이혼하자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본인의 입으로 직접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먼저 이혼 소장을 던지게끔 상황을 몰고 갔어요. 그 방법은 치사하게도 돈이었습니다. 이미 제 명의로 4억 원의 빚이 있는데도 남편은 밤이고 낮이고 저에게 계속 추가 대출을 요구하면서 압박해왔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으로 도망치듯이 이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혼 소송을 하는 원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만 따지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돈 문제, 명의 문제, 대출 문제, 세금 문제, 재산 문제 등등 그 모든 현실이 한꺼번에 따라왔습니다. 이혼 소송을 담당하신 변호사님은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남편의 재산 상황을 먼저 살펴보셨는데요. 거기서 남편의 그 교묘한 행동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재산들을 어디론가 다 처분한 것처럼, 그리고 빚만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상태였어요. 이혼 소장에 차마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적을 수 없었던 변호사님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법원은 단번에 받아들여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접수한 지 한 5개월 정도 지난 4월에 첫 변론 기일이 열렸었는데요. 그제서야 판사는 재산 명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재산 명시 명령이 여러 명의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제 명의로 빚을 지게 만든 남편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칼날이라는 것을요. 법원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라.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 개인 사업을 위해서 빌려준 명의 때문에 4억이라는 빚만 덩그러니 있을 뿐 제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재산이 없다라는 그 당연한 사실을 서류를 통해 완벽하게 증명하라고 하더군요. 없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는 있는 것을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번거롭고 비참했습니다. 재산 명시를 함에 있어서 유의사항과 작성 요령은 저를 더 숨막히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금융결제원의 계좌 정보통합 관리 서비스에 접속해서 본인 명의의 계좌 통합 조회 상세 내역과 해지 결과 조회를 인쇄해야 했고요. 또 내 계좌에 돈이 10원, 100원 이렇게 찍혀 나와도 그 없다는 그 화면 자체를 그대로 인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 손해보험협회에 들어가서 생존자 보험 가입 내역과 휴면 계좌 조회 결과를 뽑아야 했고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미수령 주권 내역, 그리고 국토교통부 플랫폼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 결과를 인쇄해서 또 제출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씩을 서류들과 씨름을 했어야 했고요. 재산 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단순히 예금이나 부동산만이 아니었는데요. 현금, 어음, 수표, 주식, 채권, 금, 은, 백금, 보석, 시계, 골동품, 예술품, 악기, 사무기구, 심지어 가축, 기계류, 부동산 임차권, 자동차, 금전 채권, 예금, 보험금,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그리고 회원권이 있다면 회원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그리고 과거 2년 이내 처분한 재산, 그리고 채무, 고정 수입, 고정 지출. 정말 사람의 경제 생활 전체를 펼쳐놓는 절차였어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과정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는 무서운 경고 문구 앞에서 저는 철저히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런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척 무거워졌어요. 나는 나 자신을 피해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법원은 피해자도 서류를 내게끔 하더라고요. 억울한 사람도 증명을 해야 하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도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게 소송이었어요.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곳, 억울하다고 해서 절차가 줄어들지도 않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서류가 면제되는 것도 아닌 그런 곳, 그곳이 바로 법원이었습니다. 재산 목록을 제출하려면 여러 자료를 준비해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계좌 통합 조회, 해지했다면 해지 결과 조회, 보험 가입 내역 조회, 휴면 계좌 조회, 주식 관련 조회, 내 토지 찾기 조회 등 없으면 없다고 나오는 화면까지 인쇄해서 제출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없음도 증명해야 하는 거죠. 계좌가 없으면 없는 화면을, 토지가 없으면 없는 화면을, 주식이 없으면 없는 화면을, 보험이 없으면 없는 화면을,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출력해야 했습니다. 그 서류들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잔인하게 5월이 찾아왔어요. 5월, 참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좋은 계절도 아니고 편한 달도 아니죠. 왜냐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니까요. 저는 지금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처지인데요. 제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사실 세금 낼 것도 없어요. 하지만 유책 남편은 아직도 제 명의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달 건강보험료를 44만 원씩 내고 있어요. 이혼 소송 중이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엮여 있기 때문에 남편의 사업 세금 신고를 위해서 제가 서류를 챙겨주고 협조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혼할 수밖에 없어서 소송을 시작했는데 이혼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명의로 묶여 있고 대출로 묶여 있고 세금으로 묶여 있고 이러한 법적 절차들로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얻은 소득도 아니고 저를 하녀 이하로 취급하면서 기만하면서 상간녀들과 돈을 펑펑 쓰고 다니던 남편의 사업인데 그 사람의 명의로 벌어들인 돈 때문에 제 근로소득 자료까지 얹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했어요. 자료를 넘겨주면서도 가슴이 답답하고 착잡했습니다. 왜 내 인생을 파괴한 인간의 세금 문제까지 내 손으로 정리해 줘야 하는 걸까요? 가장 억울한 건요, 재산 분할의 원칙이었어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몇 억씩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놈의 법은 유책 유무를 떠나서 무조건 부부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서 반으로 나눈다고 해요. 만약 서류를 다 오픈했을 때 빚더미 속에서 제 명의로 된 무언가가 유책 남편보다 단 100원이라도 많다면 제가 그 유책 남편에게 50원을 떼어줘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12년 동안 3명 이상의 여자들과 놀아나면서 제 명의로 돈을 벌어가지고 호의호식한 남편은 억대 외제차에다 명품을 두르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저한테는 겨우 한 달에 100만 원 던져주면서 기만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법은 이토록 불공평할 수 있단 말인가요? 남편과 살 때도 그리고 그 집을 뛰쳐나와 따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물론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제 삶의 불청객이 아니라 그냥 늘 함께 숨쉬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혼이 완전히 마침표를 찍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제 명의로 빌린 대출금은 중도 상환을 하지 않는 이상 2030년, 2031년까지 제 이름표를 달고 갚아 나가야 합니다. 판사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제 명의의 빚을 어떻게 정리해 줄지 사실 저는 매일 불안의 연속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6월 중에 2번째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저는 법원에서 내린 제3명시 명령에 복종했고요. 철저하게 제가 가진 빚과 재산 없음을 증명해서 제출했습니다. 유책 남편이 서류를 제대로 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이번 2번째 변론 기일에 모든 것이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그 변론 기일이 더 이상 연기되지 않고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번에 제가 겪은 이 복잡하고 착잡했던 재산 명시 명령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린 건 제 비참함을 알아달라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기만과 법이라는 차가운 제도 앞에서 홀로 서류를 준비하고 울고 계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차갑고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제가 제 손으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믿고 싶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류를 뽑던 그 고단함이 제 인생의 온전한 해방으로 돌아올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가올 다음 변론기일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험 또한 나중에 담담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